대만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추월했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영 어둡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추월했길래 대만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제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가 좀 아픈 그러한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2025년에 무역수지 흑자가 1,571억 달러예요. 1,571억 달러. 물론 중국의 1조 달러와 비교해 보면 적긴 합니다만 어마무시한 그러한 액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78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봤어요. 우리보다 2배입니다. 2배 무역수지 흑자를 봤고 GDP 대비로 보면은 GDP 대비 한 30%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지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엑스포트 수출이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안정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냥 매월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느냐? 미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AI 그 구축 붐을 타고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반도체들이 지금 대만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많이 팔지만 TSMC도 어마무시하게 갖다 팔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GDP 대비 30%를 초과하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대만이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올해 1월, 2월 달 통계를 보면 315억 달러 정도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에 3월 한 달에 2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또 대만 추격에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 잘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만 제꼈어. 몇 년 전에 이제 생각했는데 대만이 지금 다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1인당 GDP 화면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0달러, 38,000달러 선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달러를 훌쩍 넘은 것은 이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율이 1,500원이 아니고 한 1,300원대 정도였으면 우리도 4만 달러 충분히 넘었을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돈들이 넘치다 보니까 저축률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2026년에 지출한 금액, 저축한 금액 해보면 한 2,690억 달러의 총 저축액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신난 곳은 어디냐? 대만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매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적자 재정을 어느 정도 유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4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가 잘 안 나왔는데 2024년에만 해도 예상보다 20조 원의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곳간에도 돈이 넘쳐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대만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최고라는 타이틀을 지금 뺏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1위입니다. 저출산 1위, 대한민국. 이거는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였어요. 얼마? 0.72명. 입에 착 붙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만에 뒤진 2위 또는 3위 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기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간체가 아닌 번체를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번역해보면 대충 이렇죠. 정말 한국을 앞질렀다라고 이제 대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인 출산 기피가 세계 1위로 급부상했다. 출생 인구 10년 연속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보면 우리는 아직 0.6이라고 하는 숫자를 목격한 적이 없어요. 0.72에서 자고하는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 올려가고 있는데 대만은 지금 화면 보시면 0.695
95까지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록하지 못했던 0.6이라는 숫자를 목격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그래도 어쨌든 한 2020년 초반대까지 그래도 1점 몇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2020년, 21년부터 대만도 0점대 제로 클럽에 가입을 해서 대한민국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욱더 힘을 내보자라고 했는지 뭐 거의 폭포수 떨어지듯이 지금 떨어지면서 0.695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년에 대만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나느냐라고 보시면 또 이렇게 대만 언론이 친절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총 태어난 출생아가 10만 7,812명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여기 보시면 1년에 22만 명이 태어났어요. 반토막이 넘게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만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만도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유교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혼외 출산율이 낮은데 혼인율이 줄어든다. 이거는 100% 좀 있으면 애들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혼인 건수도 연 10만 건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가 12만 3천 건이었는데 작년이 이제 10만 건 겨우 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결혼율 감소, 혼인율 감소가 이 신생아 출산율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오는데 대한민국을 제끼고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더욱더 열심히 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 출산 연령들이 꽤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아빠가 되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초혼 연령,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연령 평균이 대만 같은 경우가 33세 남성 기준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31세로 이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1년에 한 100만 명씩 또는 90만 명씩 애들이 태어나던 60년대, 70년대 시절에 1년에 한 40에서 50만 명씩 태어나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한 2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된 일이긴 한데 대만 정부가 좀 당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인구 추계란 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출생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전체 인구, 그다음에 신생아 출생률, 출생아 숫자, 조출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보통 시나리오를 3개로 짭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 효과가 먹혀가지고 좀 긍정적인 높은 시나리오, 그다음에 중간 시나리오가 제일 신뢰도가 높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낮은 저위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보통 시나리오를 이제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이었던 2024년 10월 달에 대만 정부가 출산율에 대해서 2025년 그 다음 해에 대해서 높으면 1.05명, 낮으면 0.84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놨어요. 그런데 2025년에 이것을 그냥 확 깎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대만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5년은 0.87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10년 빠르게 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0.7, 0.6 뭐 이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10년 빠르게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초과 달성인가요? 어쨌든 올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숫자가 9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0.69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0.6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만 인구 같은 경우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대만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2070년 정도 되면 현재 인구의 절반, 대만 인구가 현재 한 3천만 정도 될 테니까 절반 한 1,5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페이스로 가면 5년 더 빨라지는 2065년 정도면 이제 인구 반토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쯤 되면 이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율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이런 모습은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이제 대조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이제 출산율이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0.72로 바닥을 찍은 이후에 24년에 0.75, 그다음에 2025년 작년에는 0.8명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0.99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2023년 0.72에서 0.75, 0.80. 그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가 자관 1월 달에 좀 애들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0.99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충분히 0.9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생한 숫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보시면은 1월 달마다 조금씩 튀긴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혼인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청첩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9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4년에 22만 2천 건으로 20만 건을 회복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만 건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인율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더 이제 많이 낳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자관 대한민국을 추월해서 같은 대자가 시작되는 나라죠. 자관 대만은 대한민국을 제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나라로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어디? 대한민국? 이제 아닙니다. 이제 대만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만은 뭐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싸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 이 정도로 이제 보통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만의 문제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너희도 비슷하구나라는 이야기도 있고, 야 이건 좀 심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수치보다는 대만 사람들의 SNS에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뭐냐? 왜 애들이 이렇게 줄어드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애를 키울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엄청 깁니다. 좋게 말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나라지만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긴 노동 시간인데 무급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칼같이 초과 근무를 딱 하면 초과 근무 수당, 그다음에 주말이면 주말 특근,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될 권리고 그것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체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옛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있으면 계속 돈 더 받는 것도 없이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이 되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애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애를 키운다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체력전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이 없고 회사에서 길을 다 빨리고 왔는데 무슨 애냐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성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애를 낳아 왜 안 낳느냐 압력이 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 전선에 나서야 되는 대만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그럼 네가 낳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괜찮은데 대만은 또 악명 높은 저임금 국가죠. 정말 살인적으로 급여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맞벌이를 하고 애를 키우고 뭔가를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급여를 주는 유일한 집단이 어디냐? 외국계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만 어떻든 자관 저축도 좀 할 수 있고 집도 좀 사볼까 생각도 하고 애도 좀 낳을 수 있지 나머지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외국계 회사는 얼마나 주느냐라고 보면은 의사 연봉의 2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의사는 꽤 연봉을 높게 받는 돈을 잘 버는 직종인데 거기에 2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받아야 자관 애를 만들 생각을 좀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꽤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 나쁘지 않은 급여로서 꽤 선호 대상이 됐는데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SNS에 올라온 거 보면 월말 되면 저축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을 해야 되고 저축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저임금으로 서로를 쥐어짜면서 낮은 물가를 유지해서 가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나도 힘든데 무슨 애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기조가 강해진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가까이 이 임신 출산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 좀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20년은 너무 심했나요? 한 10년, 15년?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해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고 이유는 명확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전처럼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없잖아. 네 뱃속에는 애도 중요하잖아. 집에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야 우리 회사 맨날 주말에 나와야 되는데 너 이제 주말에 안 나올 거잖아.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도 통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출산 관련해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산전 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애 낳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산후조리원 문화까지 있죠. 자관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대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회 보장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도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이 애를 낳고 몸을 추스려서 다시 직장에 이제 복귀하는 이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다라는 점들이 이제 대만의 가임기 여성의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 휴가를 신청을 이제 해도 이것을 안 받아주거나 상당히 이제 너 문제 있는 애야 알고 있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반에는 정말 거의 일주일,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2주 정도의 이제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회사를 비우고 이제 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병원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뭐 한두 시간, 좀 멀면 이제 반차 이렇게 내야 될 텐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산전 검사를 위한 이제 내가 결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인력비를 내야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나는 내가 병원에 가야 내가 임산부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반차를 쓰면 그 반차만큼의 누군가가 내 일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내가 지불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저거 한참 봤어요. 뭐 이런 분위기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수유 또는 뭐 유축 이런 공간이 있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2시 점심 먹기 전에 다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애들 키워보신 분들이면 막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시까지 돌봄을 해주긴 하지만 4시면 엄마 아직 안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장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시 넘어서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6시 넘어서는 가격이 애 봐주는 비용이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전까지 둘이서 신혼부부가 잘 살던 집이 갑자기 애 하나 요만한 애가 들어오면 집이 좁아집니다. 막 미어 터질 것 같아요. 막 답답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대만의 주택, 특히 이제 타이베이나 이런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매우 비싸죠. 정말 어떻게 저 집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싸죠. 근데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만에 있는 이 주택들 보면은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좁은데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21세기 2026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내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사고 나면 작은 집밖에 살 수가 없고 작은 집에 살면 너무나 좁고 시부모님까지 같이 계시고 그러면 알아서 됐다 그만하자 포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만 분위기는 왜 이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만 사람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주장도 세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뭐 이제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담하거나 집안일 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 중국 본토 이야기, 사회주의 국가의 이야기고 대만은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면 남편의 가사 분담 비율, 뭐 대한민국 남성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아직까지 낮은 편인데 대만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도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확실하게 가족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의사결정은 부부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하느냐, 와이프가 하느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좌우간 우리는 부부, 핵가족과 걸맞는 사회 시스템, 가정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족 관련 결정, 그러니까 뭐 애 학교 어디 보내야 되지, 이사 어디로 갈까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시어머니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면 며느리들하고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만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여성들한테 자관 너도 일해야지 라고 떠미는데 애도 낳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게 대만 여성들의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가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대만 여성들의 이제 불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가 힘들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혼외 출산율 3%, 일본이 2%, 대만이 4%니까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뭐 40, 영국은 50,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건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어쨌든 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이제 돈을 주는 아동 수당과 관련되는 지출을 지금 확대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자관 1인당 10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이 1대만 달러가 우리 돈 40원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470원. 그러니까 애 하나 태어나면 470만 원을 자관 지급을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무래도 점점 이제 출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난임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용 지원, 그러니까 시험관 뭐 이런 것들 지원하는 비용도 좀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식적인 규정에 보면은 대만에서 보면은 애가 만 3세 이전까지는 최대 2년간의 휴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6개월까지는 자관 정부가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급으로 2년씩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건데 이 육아휴직을 더 늘려주는 것보다는 이제 출산 휴가를 좀 늘려서 이 스웨덴 우리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죠. 부부 합산으로 며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최대 60일까지 늘려주는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만 정부에서 내놓는 제도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14일의 이제 연가가 이제 일단은 대만의 직장인들한테는 보장이 됩니다. 1년에 14일 연가예요. 그런데 이게 용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7일을 가족 돌봄과 관련된 걸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더 쓰면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건 7일. 그럼 나머지 7일은 뭐냐? 내가 아파요. 뭐 이런 쪽 나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일이지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서는 7일밖에 못 쓴다. 근데 대만 정부가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연간 56시간으로 세분화해서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가 아픈데 내가 잠깐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를 짧게 쓸 수가 없고 하루를 날리거나 반절을 날려야 되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묶어가지고 그중에서 잘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 가족 돌봄과 관련돼서 내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는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혼 2년 이내 그러니까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보조금을 이제 해주는데 이제 그 보조금 액수를 최근에 50%를 증액을 해줬다. 그리고 자녀 1인당 또 다시 50%씩 이제 얹어주는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 걱정 없이 뭔가 살고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갈 집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회주택 20%를 결혼 2년 내 그러니까 신혼부부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집에 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주택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예요. 임대주택의 20%를 신혼부부나 자식이 있는 그 가구에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대 12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좀 저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대만에서는 젊은 층들이 한국의 제도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뭐죠?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그다음에 이제 자녀 특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권제를 도입하자. 우리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처럼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우리도 뭔가 정말 눈 딱 감고 애를 낳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뭐 몇 시간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소리냐. 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만과 관련돼서 뉴스를 쭉 훑어보고 대만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그래도 이제 한자니까 보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이제 이거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던 없던지 간에 자관 뭔가를 하려고 지난 20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상상 가능한 모든 대책은 다 써보자.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비해서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들도 그렇고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 매체들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요? 제가 뭐 한자가 짧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뭐 별로 그렇게 이 문제를 애써 뭔가 극복 가능한 문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뭐 그러한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을 제끼고 대만은 이제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우리도 고생했는데 우린 좀 나아지는데 너희들도 좀 고생해봐라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현실이지만 사실 이제 동아시아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이제 드리긴 했을 텐데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애를 낳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찾아봤었어요. 캐나다는 이민 많이 가는 나라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그 캐나다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자녀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꽤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동부가 뭐 동남아 그다음에 뭐 서유럽, 동유럽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뭐 어느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캐나다에 와서도 애를 적게 낳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열한 경쟁에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애를 키울 것 같으면 아예 낳지를 말자라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링위에 올라오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 봐도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양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서양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되도 않는 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만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 수지 늘어나고 GDP 대비 여러 가지로 좋은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글쎄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점은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 배틀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 합계 출산율 0.9명대 잘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해 한번 기도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그래도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을 변화시켜 왔는 것을 이만하면 돼가 아니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란 이야기가 아닌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